경매 시작하려는데 너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상한 거 낙찰받아서 돈만 날리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경매가 위험한 게 아니라 공부를 안 하고 시작하는 경매가 위험한 겁니다. 경매는 어설프게 책만 읽으면 오히려 더 어렵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 영상 하나만 가지고도 경매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들을 다 아실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되는 강의인데 제가 무료로 오늘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기초부터 다지고 싶은 분들은 집중해주세요. 경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은 용어를 이해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용어 정리부터 시작해 볼게요. 정말 기초적이지만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게 임대인과 임차인인데요. 임대인 같은 경우는 집주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동산의 소유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임차인 같은 경우는 전세나 월세를 주고 그 집을 빌리고 점유를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진짜 기초적인데 많이들 또 헷갈려 하시는 거 매수, 매도입니다. 매수는 부동산을 사는 걸 얘기를 해요. 매도는 부동산을 파는 걸 얘기를 하죠. 임차인과 임대인 같이 헷갈려 하시는 게 바로 채무자와 채권자인데요. 채무자 같은 경우는 돈을 빌린 사람을 얘기해요. 경매로 나온 물건의 채무자 같은 경우는 돈을 빌렸는데 돈을 안 갚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초보자분들이 많이들 오해를 하시는데 경매로 나온 물건에서 소유자가 무조건 채무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소유자랑 채무자가 다른 경우도 있는데요. 그럼 이렇게 다른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분석할 때는 똑같이 보시면 돼요. 채무자랑 소유자가 달라도 무방합니다. 그렇다면 왜 채무자랑 소유자가 다른 거냐? 단순히 생각하면 남편이 소유자고 아내가 채무자인 겁니다. 남편이 소유하고 있는 그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게 됐다면 소유자는 남편이 되고 채무자는 아내가 되는 거겠죠. 그럼 채무자와 반대되는 말은 채권자인데요. 채권자는 그럼 돈을 빌려준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가 경매 정보지에서 채권자라고 칭하는 건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채무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집을 담보로 우리은행에서도 돈을 빌리고 하나은행에서도 그 다음 또 돈을 빌리고 마지막으로 대부업체에서도 돈을 빌리게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결국 돈을 빌려준 사람 채권자는 총 3명이 되겠죠. 우리은행에서 채무자가 돈을 안 갚기 시작을 하자 해당 부동산을 경매로 넘기게 되겠죠. 그럼 경매 정보지에는 채권자 해서 우리은행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은 경매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경매에는 크게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임의경매 같은 경우는 앞에서 예시를 들었던 것처럼 돈을 빌릴 때부터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을 갚지 않자 채권자가 부동산을 경매로 넘기는 걸 임의경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강제경매 같은 경우는 돈을 빌려줄 때부터 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건 아니에요. 그냥 개인 간 신용으로 돈을 빌려주게 됐는데요. 그런데 채무자가 돈을 안 갚기 시작을 하자 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돈을 안 갚았다라는 판결문을 받게 될 거고요. 그 판결문 가지고 경매를 신청하는 걸 강제경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들 사이에서 이 낙찰금을 나눠서 가지고 가기 위해서 배당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잘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낙찰금이 채권자까지 오지 않고 앞에서 끊겨버릴 수도 있겠죠. 그럼 자신 순서까지 남은 돈이 없게 되는 거와 똑같은 말이겠죠. 이런 경우엔 이 채권자가 경매를 취하시킬 수 있습니다. 그냥 무효 처리를 해버릴 수 있는 거죠. 무익력 기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경매가 진행되기 시작하면 이 물건이 얼마인지 감정평가를 받게 되고 이 아파트가 최저가로 얼마 이상으로 입찰가를 쓸 수 있는지 그 금액이 정해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기준 금액이 시세보다 너무 높아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게 된다면 20%에서 30% 되는 금액으로 최저가가 다시 기준을 잡게 됩니다. 그럼 감정평가를 받는다라고 했는데 감정평가 금액을 우리는 줄여서 감평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아무도 입찰을 안 하면 20% 30% 낮아진 금액으로 시작을 한다 했잖아요. 이거를 유찰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유찰 범위는 서울은 20% 낮아진 금액으로 나오게 되고 그 외의 지역들은 30%씩 낮아지게 됩니다. 이 낮아진 금액을 최저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입찰할 수
있는 최저가가 되는 거죠. 혹시나 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입찰을 하게 되면 바로 무효 처리가 되기 때문에 입찰가 내가 얼마 썼는지 꼭 한 번 더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경매는 입찰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직접 법원에 가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해당 경매 물건이 진행되는 그 날에 꼭 가셔야 되죠. 경매 진행하는 날을 매각기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이 매각기일에 내가 직접 가지 못한다면 대리인이 대신 가도 돼요. 참고로 본인이 직접 갔을 때와 대리인이 갔을 때는 좀 다르게 입찰표를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입찰표 작성하는 방법은 제가 따로 영상을 찍은 게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링크 걸어 놓을게요.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입찰표를 작성하고 이 입찰표를 제출을 할 때 꼭 같이 제출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바로 입찰 보증금입니다. 입찰 보증금은 최저가 10% 이상인 금액으로 자기압수표 한 장짜리로 제출을 하시면 돼요. 주거래은행 가셔가지고 자기압수표 발급하러 왔어요 라고 하시면 되고요. 은행원이 금액을 적으라고 할 겁니다. 그럼 최저가 10% 이상인 금액을 작성해 주시고 한 장 수표로 받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진짜 쉽죠? 이번엔 권리 분석을 할 때 알아야 할 용어들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권리 분석이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경매로 나온 물건들은 몇 번의 유찰을 통해 시세보다도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최저가가 아무리 낮다라고 해도 절대 우리가 입찰을 하면 안 되는 물건들이 있어요. 낙찰금 외에 따로 물어줘야 되는 인수금액이 숨어있는 물건들이죠. 이 경매 물건이 인수금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을 하는 걸 권리 분석이라고 합니다. 권리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경매 정보지를 먼저 봐야 되는데요. 경매 정보지에서는 두 가지의 면적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대지권 면적과 건물 면적이죠. 대지권은 해당 부동산이 몇 제곱미터의 대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지표입니다. 보통 서울 빌라 같은 경우는 평균 6평 정도 되고요. 8평, 10평 정도 된다라고 하면 대지권이 좀 많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은 건물 면적인데요. 정보지에서 표기한 건물 면적은 이 전용 면적을 이야기해요. 공급 면적, 전용 면적, 서비스 면적 등 같이 면적에 대한 기준이 여러 개가 잡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전용 면적 같은 경우는 실거주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면적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엔 임차인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져 있는 곳을 볼게요. 만약 임차인이 없는 물건이다 라고 하면 이 임차인 부분은 그냥 패스하고 등기부 등본만 분석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임차인이 만약에 있다 라고 하면 이 임차인에 대한 분석이 권리 분석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임차인은 부동산 관련 신고를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죠. 보통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이사 들어오는 날 같이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는 이 두 가지 날짜를 보면서 만약에 이 임차인이 보증금을 배당을 받아가지 못한다면 내가 인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인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선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하는 시점을 구해야 하는데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에서는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하는 시점은 전입신고 다음날 오전 0시부터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하는 시점이 해당 경매 물건의 모든 기준이 되는 날, 말소 기준일보다 더 앞서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고 이 말소 기준일보다 대항력 발생하는 시점이 더 늦은 임차인이면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으로 보증금을 못 받아간다 라고 하면 못 받아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낙찰자 인수사항이 되는 거고요.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아갔다 라고 하더라도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배당에 대해서는 바로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방금 말씀드린 이 말소 기준일이라는 건 모든 경매 물건에 무조건 하나씩은 있는 기준이 되는 날을 이야기를 합니다. 말소 기준일은 매각 물건 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좀 용어가 생소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쉽게 설명해 드릴 거니까 끝까지 집중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랄게요. 매각 물건 명세서는 권리 분석을 할 때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 법원에서 입찰자한테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는 서류를 말합니다. 상단 중앙에 보면 말소 기준일을 표기한 최선순위 설정일이라는 게 있는 거죠. 결국 여기에 적혀져 있는 날짜가 말소 기준일이 된다는 거예요. 이 해당 경매 물건의 모든 기준이 되는 날짜가 되는 거죠. 그럼 이 매각물건 명세서 한 장짜리에서 임차인의 전입신고를 알 수 있고 임차인의 전입신고 다음날 오전 0시 대항력 발생하는 시점 알 수 있죠. 그리고 위에 상단을 보니까 말소 기준일인 최선순위 설정일 기준이 되는 날짜를 한눈에 바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최선순위 설정일이라고 적혀져 있는 그 날짜보다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하는 시점이 더 빠르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 더 늦으면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임차인의 배당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임차인의 배당 순서는 우선 변제권이라고 합니다.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대항력 발생하는 시점과 확정일자 둘 중 늦은 날이에요. 즉 대항력 발생하는 시점은 전입신고 다음날 오전 0시니까 결국 전입신고 다음날 오전 0시와 확정일자 둘 중 늦은 날이 이 임차인이 배당을 받아갈 수 있는 배당 순서가 되는 거예요. 이 날짜가 다른 등기부 등본에 적혀져 있는 채권자들의 등기 접수일과 비교를 해보면서 몇 번째로 사이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임차인이 다른 채권자들 사이에서 몇 번째에 줄을 설 수 있는지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의 물건을 예시로 같이 살펴볼게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니까 최선순위 설정일이 2023년 4월 25일 가압류라고 적혀져 있어요. 모든 기준이 되는 날짜가 이 날짜가 되는 거죠. 밑에 임차인이 있는데 임차인의 전입신고일자가 2021년 5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전입신고 다음날 오전 0시가 대항력 발생하는 시점이라고 했으니까 2021년 5월 31일 다음날 6월 1일 0시가 이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하는 시점이죠. 그러면 그 대항력 발생하는 시점이 기준일이었던 2023년 4월 25일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임차인의 배당받아가는 순서인 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대항력 발생하는 시점 2021년 6월 1일 0시와 확정일자 2021년 5월 14일 둘 중 늦은 날 비교해보니까 대항력 발생하는 시점이 더 늦죠. 2021년 6월 1일 그 날짜가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날짜가 됩니다. 그러면 이 물건의 등기부 등본을 같이 살펴보니까 가장 빠르게 접수일이 적혀져 있는 게 2020년 6월 3일 소유권 이전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채권에 대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순서를 보니까 2023년 4월 25일 가압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 날짜가 더 빠르죠. 2021년 6월 1일이었으니까요. 그러면 이 채권자들보다도 이 임차인이 제일 빠르게 줄을 설 수 있게 되는 물건이었던 겁니다. 그럼 이번엔 등기부 등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게요. 등기부 등본에는 이 부동산과 직접적인 연관된 권리들이 적혀져 있어요. 많은 종류들의 권리들이 있지만 경매 물건에서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딱 3가지 권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갈게요.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권리는 바로 근저당입니다. 근저당은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줬을 때 설정하는 권리를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은 가압류와 압류인데요. 이 둘은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두 개가 똑같은 거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엄연하게 이 둘은 다른 겁니다. 가압류 같은 경우는 제3자에게 이 부동산을 못 팔도록 막아놓은 권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압류 같은 경우는 국세나 지방세의 세금 체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권리 분석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영상을 보고 권리상 하자 없고 낙찰자 인수 금액이 없다라는 게 판단이 들면 입찰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입찰을 하게 되면 낙찰을 받거나 폐차를 하게 되는데요. 낙찰을 받게 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종이 한 장을 받게 됩니다. 바로 낙찰자 영수증이죠. 낙찰을 받고 7일 후엔 매각허가 결정이 나는데요. 매각허가 결정이 난다고 해서 우리가 뭐 딱히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그냥 법원에서 누군가가 낙찰을 받아갔다는 게 결정이 났다라고 그냥 안내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주의를 해야 될 점이 있어요. 매각허가 결정이 나기 전에 혹시나 이 물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해야 돼요. 매각 불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우리가 입찰할 때 냈던 입찰 보증금은 돌려받게 될 거고요. 매각 불허가 신청을 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럼 입찰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만약 권리 분석을 잘못해서 낙찰금 외에 따로 인수해야 되는 물건을 낙찰을 받았으면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한다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럼 이때는 미납 처리가 됐는데요. 잔금 미납을 하게 되는 거고 입찰 보증금 1,000만 원이든 몇 억이든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아무도 불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매각허가 결정이 나고 7일 이후엔 매각허가 확정이 납니다. 이 확정을 받아야지만 진정한 낙찰자가 되는 거예요. 잔금 납부까지 하게 되면 소유자가 되는 거죠. 이 잔금 납부할 때는 우리가 입찰표에 적었던 내가 낙찰받고 싶었던 금액을 적었잖아요. 그런데 입찰할 때 냈던 입찰 보증금 최저가 10%는 미리 선납을 했습니다. 그럼 잔금 납부할 때는 내가 냈던 보증금액을 제외한 남은 금액만 납부를 하시면 돼요. 경매는 다른 부동산 거래와 다르게 잔금 납부를 하는 그 즉시 소유권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권리 분석을 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용어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 이야기만으로도 우리는 어떻게 권리 분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감을 잡으셨을 텐데요. 이번엔 수익에 직결되는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세금에는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처음에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가 있을 거고, 그리고 매년 보유하면서 내야 되는 세금, 보유세가 있는데 이 보유세 안에서도 종부세와 재산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팔 때 내야 되는 게 양도세가 있죠. 양도세는 내가 얼마의 시세 차익을 남겼냐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게 돼요. 그리고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 같은 경우는 나와 같은 세대를 꾸리고 있는 사람들 다 합쳐서 주택수가 몇 개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사려고 하는 이 주택이 어디에 위치해 있냐에 따라서도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종부세 같은 경우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이하다, 종부세가 안 나올 거고요. 그리고 재산세 같은 경우는 나온다 하더라도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로 나올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4가지의 세금을 내가 구할 줄 알아야지 입찰가도 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도 첫 경매 수업을 들은 날 3시간 동안 앉아 있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경매 물건 분석하는 건 하나도 어려울 게 없는데 용어들이 생전 처음 듣다 보니까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과거에 저와 같은 분들이 있을까봐 오늘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2번, 3번 꼭 돌려보시길 바랄게요. 제가 경매 공부도 해보고 실전 투자도 해보니까요. 오늘 나온 용어들만 이해해도 공부 90% 이상 했다라고 말해도 될 정도였습니다. 경매에 대한 기초를 이번 무료 강의 2강에서 살펴봤으니 이제 바로 권리 분석 실전으로 들어가 봐야겠죠. 무료 강의 3강에서는 실제 경매 물건을 가지고 입찰을 해도 되는 물건인지 하면 안 되는 물건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확인하는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지금 바로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무료 강의 3강을 바로 시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영상 여기까지 보셨는데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없으시겠죠? 요즘 경매 법원에 가보면 실거주자인지 금매보다 2천만원, 3천만원 더 비싸게 낙찰받아가는 사람이 많다면 저에게 도대체 왜 그 금액으로 낙찰받아가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누가 봐도 손해보는 물건을 낙찰받아가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경매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영상을 보셨으니까 절대 그럴 일 없으셔야 되겠죠? 그럼 모두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